도준이를 지켜라! 도감 속에 길이 있다!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 불길에 휩싸인 저택에서 들려온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정원사 한상우는 두 살배기 도준을 품에 안고 죽음의 화마 속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자신의 이름을 버린 채 고물상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도준이 한국 최고 재벌가의 마지막 혈육이라는 사실을. 25년 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벌어지는 놀라운 반전까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느끼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거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 하늘에서 눈송이들이 거대한 솜덩어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영그룹 저택 본체의 웅장한 기와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택 외곽 정원에서는 한상우가 전정 가위로 동백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상우는 추위에 빨갛게 물든 손으로 가위날을 닦으며 한 해의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넘기는구나. 상우가 혼잣말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택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상우의 손에서 전정 가위가 떨어져 눈 위에 꽂혔습니다. 뭐지? 상우가 고개를 들어 저택을 바라보니 서재 쪽 창문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얀 눈발 사이로 마구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전정 가위를 주워든 채 저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상우가 외치며 저택 뒷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코를 막고 연기 속을 헤치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무너진 천장의 들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들보 아래에는 한영그룹 회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우가 들보를 밀어내려 하자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상우야. 회장이 피를 토하며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손에는 가죽 표지의 낡은 식물 도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회장이 식물 도감을 상우에게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나가셔야 합니다. 상우가 회장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도준이를 지켜라. 회장이 상우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감 속에 길이 있다. 반드시 도준이를 지켜내거라. 그때 저택 다른 쪽에서 두 살배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상우가 고개를 돌리니 어린 도준이 침실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져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아. 상우가 도준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준은 겁에 질린 채 상우의 목을 꽉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두꺼운 외투 안으로 도준을 밀어 넣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상우가 도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저택 정문 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저택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생존자가 있으면 즉시 확인하라. 박태중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는 식물 도감을 품속 깊이 넣고 도준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연기에 질식할 뻔한 상우는 숨을 참으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잔해를 뒤져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박태중의 부하들이 저택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정원사들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택 뒤편 정원의 배수용 개천으로 연결된 작은 굴이었습니다. 상우는 도준을 품에 안고 저택 뒤쪽으로 몸을 낮추며 기어갔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려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개천 옆 바위 틈새에 숨겨진 철망을 상우가 손으로 젖혔습니다. 도준아, 조금만 참아라. 상우가 도준을 더욱 꽉 안고 좁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굴을 빠져나와 저택에서 1km 떨어진 야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영그룹 저택이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상우의 품 안에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도준의 이마에 손을 대니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도준아.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상우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7년 전 한영그룹의 후원으로 세워진 보육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 원장은 한영그룹 회장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우는 눈길을 헤치며 보육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한영그룹 저택 화재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한영그룹 회장 일가 전원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상우는 보육원 마당에서 신문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은 사람이다. 상우가 혼잣말을 하며 신문을 태워버렸습니다. 보육원 원장 박수녀가 상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우 씨, 정말 이 아이를 맡기시겠어요? 박수녀가 상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수녀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상우가 도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준은 상우의 손가락을 꼭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도준이 상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돈을 벌어와야 도준이가 학교에 갈 수 있어. 상우가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와요. 도준이 상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도준을 박수녀에게 맡기고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상우는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농장에서 채소를 따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상우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도준이 있었습니다. 도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상우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호적에 도준을 올리는 대신 사망한 친척의 아들을 입양한다는 형식으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준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우는 항구 도시의 외곽에 있는 폐허 같은 고물상을 샀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고장난 가전제품들과 녹슨 철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우는 그곳에서 도준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다. 상우가 도준의 손을 잡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우는 도준에게 한영그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식물 도감의 사파들을 도준에게 보여주며 암기하게 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뭐지? 상우가 도감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미요, 아빠. 도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소나무요. 상우는 도준이 모든 식물의 이름과 모양을 정확히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도준은 놀라운 기억력으로 도감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낮에는 도준이 고물상 마당에서 폐가 전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계 구조를 익혔습니다. 상우가 어디선가 구해온 경제 잡지들을 도준이 읽으며 복잡한 수치 계산과 시장 원리를 독학했습니다. 아빠, 이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내려요? 도준이 잡지를 보며 상우에게 물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상우가 도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준이 성인이 되었을 때 상우는 고물상 마당 지하에 방수 처리된 금고를 묻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회장에게서 받은 식물 도감과 한영그룹의 마지막 기술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가드너라는 익명으로 온라인 자본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준은 25년 전 한영그룹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수소 엔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정확히 예측해냈습니다. 이상하다. 이 분석 알고리즘이 우리가 과거에 본 것과 똑같아.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성그룹은 가드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IP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항구 도시 외곽의 고물상 위치를 특정해냈습니다. 박진철이 아버지 박태중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박진철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태중은 서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5년이 흐른 2024년 겨울, 도준은 여전히 고물상에서 상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7이 된 도준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예리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상우는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원사 시절의 부지런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도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드너 씨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도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태성그룹 전략기획실 박진철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대기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투자 실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박진철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죠? 도준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시내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오늘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박진철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주는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태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우가 고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우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태성그룹이라고?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투자 실력을 보고 만나자고 하네요. 도준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속으로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숨어 살아온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준아, 그런 큰 회사 사람들과는 조심해서 만나야 한다. 상우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한번 드러나 보는 거죠. 도준이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도준은 평소 입던 검은색 점퍼를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도준이 나간 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몰래 도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랜드 호텔 라운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라운지에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박진철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드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진철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이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철의 손은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박진철이 도준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도준이 앉자 박진철은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영그룹의 옛 로고가 박힌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도준이 만년필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철은 도준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도준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수집하는 빈티지 만년필입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박진철이 거짓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도준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철은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도준이 한영그룹 로고를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드너 씨, 저희 태성그룹에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박진철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도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업부 수석 연구원 자리입니다. 연봉은 10억 원부터 시작하고요. 박진철이 달콤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도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도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박진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고물상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박진철이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물상은 상우와 함께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도준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내일부터 고물상 부지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이 시작될 겁니다. 박진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뭐라고요? 도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부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박진철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상우가 있었습니다. 상우는 박진철의 뒤쪽에 서 있는 경호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호원은 25년 전 한영그룹 저택 화재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가 라운지로 뛰어들어가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낚아챘습니다. 이걸 왜 여기 가져왔어? 상우가 만년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빠! 도준이 갑자기 나타난 상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박진철은 상우의 반응을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박진철이 상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도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박진철과 눈을 마주치며 25년 전의 저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박태중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준아, 당장 여기서 나가자. 상우가 도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도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우가 도준을 강제로 끌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박진철은 부서진 만년필 조각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 고물상 주인이 25년 전 저택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텔 밖에서 상우는 도준을 트럭에 태우고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준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저런 사람들과는 엮이면 안 된다. 상우가 핸들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1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도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우는 대답 대신 트럭의 속력을 더 높였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가난을 훈장처럼 달고. 도준이 상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상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항상 도망치듯 사는 거예요? 도준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상우는 도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한 상우는 도준을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빠, 문 열어요. 도준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상우는 대문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숨어 살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진철은 아버지 박태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박진철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확인했다는 거냐? 박태중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에 살아남은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그룹 회장의 아들도 살아있어요. 박진철의 말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박진철이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해라.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박태중의 목소리에 25년 전의 차가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고물상 정문 앞에 거대한 포크레인이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트럭에서 우르르 내렸습니다. 3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고물상을 둘러쌌습니다. 용역업체 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건물주 나오세요. 강제 철거 집행 통지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상우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뭐예요? 방에서 나온 도준이 상우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제 네가 만난 놈들이 보낸 거다. 상우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철거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도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용역 팀장이 서류를 펼치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강제 집행을 시작합니다. 30분 안에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태중 일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본사에서 박태중의 아내 정 여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용역들만으로는 부족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사로 처리하겠습니다. 정 여사는 도준의 존재가 남편의 후계 구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들 사이에 전문 킬러를 잠입시켜 도준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고물상에서 상우와 도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역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25년 동안 살아온 집입니다. 도준이 용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법원 명령이야, 애송이. 어서 짐 싸서 나가. 용역 팀장이 도준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상우가 달려가 도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상우가 용역 팀장의 가슴팍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용역 팀장이 상우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우가 몸을 피하며 용역 팀장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용역 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가 언제부터 싸움을 그렇게 잘했어요? 도준이 깜짝 놀라며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용역들이 일제히 상우와 도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우는 도준을 자신의 뒤로 밀어넣고 용역들과 맞섰습니다. 상우의 손에는 25년 전부터 사용해온 전정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원사 시절 익힌 손놀림으로 상우가 용역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저씨 뭐야? 왜 이렇게 세? 용역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창문을 깨고 마당으로 뛰어나와 상우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역들이 도준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위로 무거운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상우가 도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상우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으악! 상우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아빠! 도준이 상우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용역들 사이에 숨어있던 킬러가 움직였습니다. 킬러가 단검을 꺼내 상우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상우는 고통 속에서도 킬러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25년 전 정원사 시절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익힌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우가 재빠르게 몸을 돌려 킬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비틀어 단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아! 킬러가 손목이 부러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주는 평소 인자하기만 했던 상우가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구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야, 경찰 온다. 철수해. 용역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이 급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킬러도 부러진 손목을 감싸고 도망쳤습니다. 상우는 피를 흘리며 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준아, 괜찮니? 상우가 도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더 다쳤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도준이 상우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은 안 된다. 그들이 찾을 거야. 상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비틀거리며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도준이 상우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에는 상우가 몰래 설치한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상우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낡은 식물 도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도준이 식물 도감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 진짜 정체야. 상우가 피를 흘리며 도감을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도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최은수를 찾아가라. 상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은수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다. 주소는 강남구. 상우가 말을 마치기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빠, 아빠. 도준이 상우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태성그룹에서 박진철이 부하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라도 구해와라. DNA 검사를 해봐야겠다. 박진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철은 25년 전 한영그룹 회장의 유전자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도준이 정말 회장의 아들이라면 DNA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준은 의식을 잃은 상우를 업고 고물상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최은수, 강남구. 도준이 상우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도준은 인터넷으로 최은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찻집 주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준은 택시를 잡아 타고 최은수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응급환자예요. 도준이 택시 기사에게 간청했습니다.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려갔습니다. 도준의 마음은 불안과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최은수라는 사람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식물 도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도준은 상우의 손을 꽉 잡으며 답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찻집 시간의 향기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도준이 의식을 잃은 상우를 업고 찻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은 은은한 차향과 함께 고즈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차를 우리고 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은수였습니다. 최은수가 상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우야. 최은수가 상우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상우를 아세요? 도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는 도준이구나. 많이 컸네. 최은수가 도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수는 25년 전 한영그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우와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와. 상우 상태가 심각해 보여. 최은수가 도준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안채에는 작은 침실이 있었습니다. 도준이 상우를 침대에 눕히자 최은수가 상우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등뼈에 금이 간 것 같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최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찾을 거라고. 도준이 상우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박태중 일가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아는 의사를 불러올게. 최은수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온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상우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다행히 내장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의사가 최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최은수와 도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찻집 한편에는 25년 전 한영그룹 관련 자료들이 가득 담긴 서류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왔구나. 최은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아빠가 이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도준이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최은수가 서류 상자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태중이 작성한 한영그룹 해체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일부터 말해줄게. 최은수가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너의 친아버지는 한영그룹 회장이었어. 그리고 박태중이 그분을 죽였다. 최은수의 말에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은수는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영그룹의 기술을 탈취하고 일가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중은 한영그룹의 수소 에너지 기술을 탐냈어. 그래서 저택에 폭탄을 설치했지. 최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상우 아빠는? 상우는 그날 밤 너를 구해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야. 2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 최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영그룹에. 그래, 너는 한영그룹의 마지막 후계자야. 최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준이 식물 도감을 꺼내 최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그날 밤과 관련이 있나요? 최은수가 도감을 받아 펼쳐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설마 회장님이 마지막에 상우에게 준 그 도감인가? 무엇이 특별한 건가요? 도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최은수가 도감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식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사실 식물이 아니야. 한영그룹 수소 엔진의 부품 설계도를 암호화한 거지. 최은수의 설명에 도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도요? 그래. 회장님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둔 백업 자료야. 최은수가 도감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식물의 꽃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꽃말들을 조합하면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나와. 거기에 한영그룹 복구를 위한 5천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최은수의 말에 도준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천억 원이요? 회장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해 두신 거야. 그때 침실에서 상우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아, 도준아. 상우가 약한 목소리로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이 침실로 달려가 상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셨어요? 도준이 상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모든 걸 말해줬지? 상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 도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상우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도준아. 거짓말을 하고 살았구나. 상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도준이 상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으니 아빠는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도준의 말에 상우가 고마운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은수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우야,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가 왔어. 최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가 위험해질 거야. 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위험해졌어. 박태중이 도준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아. 최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준은 식물 도감을 꽉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25년 전 죽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상우를 지켜준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할게요. 박태중을 무너뜨리겠어요. 도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와 최은수가 도준의 굳은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25년 만에 시작될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준은 최은수의 도움으로 송죽회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송죽회는 한국 경제계의 숨은 실력자들이 모인 비공식 조직이었습니다. 그곳의 수장인 김창식 회장은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은수 양이 소개해준 젊은이가 바로 자네군. 김창식이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25년 전 한영그룹 회장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 김창식이 멀리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어떤 은혜였나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회사가 부도 직전일 때 아무 조건 없이 100억 원을 빌려주셨어. 덕분에 지금의 송죽회가 있는 거지. 김창식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창식은 서재 한쪽에 걸린 25년 전 한영그룹 회장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진정한 기업가였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태중 놈을 무너뜨리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야. 김창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1조 원까지 가능하다. 김창식의 말에 도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1조 원이요? 단 조건이 있어. 한영그룹의 기술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김창식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준은 식물 도감에 숨겨진 기술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도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주겠어. 김창식이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경호팀과 정보팀을 도준 군에게 배정하라. 그날 오후 도준은 가든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창식이 약속한 자금과 인력이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도준의 첫 번째 작전은 태성그룹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성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가든 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태성그룹의 주요 협력업체 사장이 박진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를 제시했는데? 박진철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가의 3배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절대 팔지 마라. 박진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지혜 변호사가 최은수의 소개로 도준을 만났습니다. 지혜는 29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굵직한 경제 사건들을 담당한 실력자였습니다. 박태중을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지혜가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25년 전 화재가 고의로 일어났다는 증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도준은 식물 도감을 해독하여 스위스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도감 마지막 페이지에 꽃말을 조합하니 정말로 계좌번호가 나타났습니다. 동백꽃의 고결함, 장미의 사랑, 백합의 순결. 도준이 꽃말들을 차례로 입력하자 스위스 은행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계좌에는 정말로 5천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도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지하 고문실에서는 상우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중의 부하들이 상우를 납치해 온 것입니다. 25년 만이군 한상우. 박태중이 고문실로 들어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우는 의자에 묶인 채 박태중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아직 살아있을 줄이야. 박태중이 상우 주위를 돌며 말했습니다. 도준이는 어디 있나? 상우가 입을 꽉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고문을 시작할 거다. 박태중이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상우는 혀를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5년 동안 도준을 지켜온 아버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중이 상우의 옷 속에서 도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을 태워버리면 어떨까? 박태중이 라이터를 꺼내 사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준은 태성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억 원의 자금력으로 시장에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태성그룹 임직원들이 당황해했습니다. 박진철이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 주식을 공격하고 있어요. 누구냐? 박태중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가든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예요. 하루 만에 우리 협력업체 10곳을 인수했습니다. 박진철의 보고에 박태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놈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때 정 여사가 박태중 몰래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만의 킬러팀을 가동하여 도준이 머무는 최은수의 찻집을 기습했습니다. 밤 10시 찻집의 유리창이 깨지며 섬광탄이 투척되었습니다. 도준아, 숨어. 최은수가 도준을 서재 뒤편 비밀 금고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킬러들이 찻집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최은수가 홀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은수가 화병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킬러 중 한 명이 최은수의 어깨에 총을 쐈습니다. 으악! 최은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금고실 안에서 도준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상우의 몸에 미리 심어둔 GPS가 태성그룹 본사 지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빠가 거기 있구나. 도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준은 금고실 벽면에 가스 파이프를 조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물상에서 배운 기계 지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가스가 새어나오자 킬러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도준이 금고실에서 나와 쓰러진 최은수를 업었습니다. 은수 아줌마, 정신 차려요. 도준이 최은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도준아, 지혜한테 가라. 최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은 최은수를 업고 찻집을 빠져나와 지혜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박태중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지혜 변호사의 사무실은 한밤중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준이 부상당한 최은수를 업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도준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피투성이가 된 최은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가 도준을 도와 최은수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정 여사가 보낸 킬러들이 습격했어요. 도준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응급처치를 하며 최은수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지만 다행히 뼈는 건드리지 않았네요. 지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최은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준아, 상우는? 최은수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지하에 감금되어 있어요. 도준이 GPS 신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컴퓨터를 켜서 태성그룹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정 여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해 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해외 카지노에서 들어온 돈이 상당히 많아요. 마약 거래와 연관된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도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정 여사를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때 도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태중이었습니다. 받아보세요. 지혜가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전화를 받자
박태중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영그룹의 마지막 후계자님, 안녕하신가? 박태중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어떻게 했어요? 도준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군. 박태중이 협박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간단하다. 네가 가진 모든 주식과 자산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면 상우를 살려주겠다. 박태중의 요구였습니다.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상우의 생명과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도준이 간청했습니다. 24시간이다. 내일 밤 12시까지 답을 듣지 못하면 상우는 죽는다. 박태중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준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준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상우 아저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죽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최은수가 일어나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준아, 상우가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최은수가 도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나무는 꺾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고 했잖아. 최은수의 말에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중을 정면으로 꺾으려 하지 말고 그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나가는 거야. 최은수의 조언에 도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준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뒤흔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로 향하던 도준의 차량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도준이 핸들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며 도준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진짜 구급대원이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가 매수한 가짜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저놈을 데려가라. 가짜 구급대원들이 도준을 구급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때 낡은 트럭이 급하게 나타나 구급차 앞을 막았습니다. 트럭에서 상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도준이를 건드리지 마라. 상우가 전정 가위를 들고 가짜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상우는 어떻게든 태성그룹 본사를 탈출해온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가짜 구급대원들이 상우를 둘러쌌습니다. 상우가 전정 가위로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고문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둔기로 상우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아! 상우가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상우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준이 정신을 차리고 상우를 보았습니다. 아빠! 도준이 울부짖으며 상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주하고 진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상우는 이미 심각한 뇌출혈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도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준이 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고 도준은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는 도준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가드너의 정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인을 이용했나? 돈을 위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냉혈한 박태중의 잔당들이 퍼뜨린 역바이럴 기사들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도준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도 병원을 에워쌌습니다. 도준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창식의 비서가 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빠가 우선이에요.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식을 역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카지노 자금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병원 이사회도 정 여사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십시오. 정 여사가 병원장에게 압박했습니다. 도준은 상우의 산소호흡기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중단하고 오직 상우의 회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때 박태중이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태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우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끄고 싶지 않으면 주식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 박태중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도준은 병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의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는 발작을 일으키며 도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손의 힘에서 상우의 마지막 의지를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상우가 사망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코드 블루가 선언된 지 1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우의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도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상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중의 대리인은 여전히 병실 앞에서 각서 서명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대리인이 도준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상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상우는 도준을 찾았습니다. 도준아. 상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도준을 불렀습니다. 도준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셨어요? 도준이 상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라. 정원을 완성해라. 상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상우의 눈빛에는 25년간 품어온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눈빛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상우가 도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준은 상우의 의지를 확인하고 결심했습니다. 박태중의 대리인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지혜 변호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혜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준 씨 찾았어요.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정 여사의 불법 자금 증거예요. 지혜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은수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정 여사의 비밀 금고를 급습하여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혜의 말에 도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10분 전 도준은 지혜가 전달한 증거 자료를 들고 총회장으로 질주했습니다. 병원에서 총회장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도준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총회장에서는 정 여사가 승리를 확신하며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 여사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총회장 중앙문이 벌컥 열리며 도준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혈색이 창백한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잠깐요. 도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 여사가 어떤 돈으로 주식을 매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준이 USB를 꺼내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정 여사의 해외 계좌와 마약 거래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총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정 여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총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미리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입니다. 정 여사 마약 거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럴 수가. 정 여사가 경찰에게 연행되며 절규했습니다. 도준은 정 여사가 매집한 모든 주식이 불법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며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를 공격한 가짜 구급대원들의 자백도 들어보시죠. 도준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정 여사의 지시로 상우를 공격했다고 자백하는 가짜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혜가 그들을 추적하여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태성그룹 일가의 반인륜적 범죄가 여기 있습니다. 도준이 주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주들은 도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상우에 대한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상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도준의 모습이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영그룹 도준 회장을 지지합니다. 주주 중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총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도준의 경영권을 승인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도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우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준이 상우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상우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겼어요, 아빠. 정 여사도 박태중도 모두 끝났어요. 도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태성그룹의 남은 자산을 모두 몰수하여 한영그룹 피해 복구 자금으로 귀속시키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박태중은 구치소에서 정 여사의 체포 소식을 듣고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군. 박태중이 차가운 독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상우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정원사다. 상우가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도준이 상우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은 한영그룹의 공식 명칭을 상우 한영가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목적을 생태계 보존과 사회 환원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최은수가 병원을 방문하여 상우와 재회했습니다. 25년 만이네, 상우야. 최은수가 상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은수야.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상우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주는 상우를 위해 병원 옥상에 작은 치유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상우가 좋아하는 동백나무와 장미가 심어진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함께 산책하실까요? 도준이 휠체어를 탄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꾸나. 상우와 도준이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여론은 도준을 정의로운 재벌로 칭송했습니다. 한영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준은 복수의 끝에서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상우와 함께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서울 외곽에 한영시민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한영그룹 본저택이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넓은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과 산책로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 근처에는 작은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석 정원사 한상우, 보조 정원사 한도준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상우가 전정 가위와 물뿌리개를 들고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우는 예전보다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도준이 상우 옆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도준도 작업복을 입고 정원사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영그룹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도준은 등기 이사직만 유지하며 현업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저 느티나무부터 보자. 상우가 공원 중앙의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25년 전 상우가 정원사로 일할 때 심었던 어린 나무였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 공원 전체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지. 상우가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아빠가 심으신 거예요? 도준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2살 때 심은 거다. 상우가 나무가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도준에게 나무의 나이테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테를 보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 상우가 나무 둘레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이 부분이 좀 얇지? 25년 전 화재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야. 상우의 설명에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지혜가 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공원 한편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어 시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상우 아저씨, 도준 씨,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혜야, 일찍 왔네. 상우가 지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저녁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오늘도 상우가 숯불을 피우고 도준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최은수 아줌마는 언제 오세요? 도준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오늘 찻집 정리하고 온다고 했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최은수는 상우의 제안으로 공원 내에 작은 찻집을 새로 열었습니다. 찻집 이름은 시간을 건너서였습니다. 해질 무렵 최은수가 찻집에서 차와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최은수가 돗자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상우와 최은수는 젊은 시절 나누지 못했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한영그룹 수소 정원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냐? 상우가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전 세계에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도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준은 한영그룹의 수소 에너지 기술을 완성하여 수소 정원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로 나누어 주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박태준과 정 여사는 각각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정원의 흙 한 줌도 만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진철도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혜가 보낸 수사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준과 상우는 공원 한편에 마련된 부모님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아있던 곳에 이제는 정식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도준이 무덤 앞에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아들이자 상우 아버지의 아들로 잘 살겠습니다. 도준의 다짐에 상우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상우가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도준이 길가에 핀 꽃을 꺾어왔습니다. 이 꽃 예쁘죠? 도준이 상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우가 꽃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은 꺾을 때보다 땅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상우가 도준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는 꺾지 않을게요. 도준이 꽃을 다시 화단에 심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25년간 간직했던 녹슨 전정 가위를 도준에게 선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그 가위를 금으로 도금하여 액자에 넣어 상우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도준이 액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우가 액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원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도준을 재벌 아저씨가 아닌 친절한 정원사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원사 형,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벚나무야. 봄에 예쁜 꽃이 펴. 도준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도준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상우와 도준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도준의 작업복 주머니에는 여전히 낡은 식물 도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도감은 암호 문서가 아닌 진짜 식물 관찰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진짜 정원사가 된 것 같아요. 도준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원이 완성되었구나. 상우가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은 상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그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입니다. 도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도 내 진짜 아들이야. 상우가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을 가로질러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고통과 복수가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피어나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상우와 도주는 매일 이 정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아이를 지켜낸 상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도준이 마지막에 상우에게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부모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우는 25년간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도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한 도준과 상우는 이제 진정한 정원을 완성했습니다. 꺾인 나무가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나무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